저희 첫 번째 세션의 제목은 미국 대선과 미중 관계 그리고 그 분석과 전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76개국에서 42억 명이 참석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그러한 선거들이 대개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어서 아마 모든 국가가 거의 뭐 각자 도생을 외치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특히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에 있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미중 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특별히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뭐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 세미나 형식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보셔서 아시지만 저희가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지를 어느 정도 압축을 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강조하고 싶고 생각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거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발제 겸 토론, 그리고 혹시 그 사전에 받은 거가 사전에 질문 받은 것 중에 한두 가지 제가 화두를 던져서 답변을 하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회자의 가장 큰 임무는 정해진 시간에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당 딱 10분 정도밖에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에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 강조하고 싶으신 얘기를 우리 원고와 관계없이 좀 해주시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원래 사회자가 이렇게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만은, 저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면 회의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게 굉장히 드문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그 못 봤던 중국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저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좀 진지한 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순서대로 우선 국립외교원의 북미 유럽연구부장을 맡고 계신 김현욱 교수께서 미국 대선과 미중 관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뭐 꼭 한국 측의 입장 이런 건 아닙니다. 다 자연인 신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다라는 10분 정도 발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현옥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영선 이사장님하고 김현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제가 미국 대선과 미중 관계인데, 글쎄요, 그 토론문만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하라니까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미중 관계가 일단은 시작은 79년도에 수교부터 시작이 됐죠. 당시에 그 구소련이라는 그 공통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교를 했고, 그러면서 미중 관계가 냉전 시대 때 계속 흘러가다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클린턴 정부 때 중국을 시장 경제화시키고 중국의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핵심에는 결국은 그 시장 경제화된 중국의 경제가 정치로 스필오버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면서 중국을 WTO에 가입도 시켰고, 근데 이러한 정책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 결국은 중국의 성장이 계속해서 그 진행이 됐고, 또 중국의 시장 경제화가 민주화나 정치적인 변화로는 전혀 이끌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러면서 미중 관계의 하나의 큰 크리티컬 정크처는 결국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보는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오바마 정부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쇠퇴를 하고 미국의 도움과 미국과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미중 관계가 점점 더 이퀄한 관계로 진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오바마 정부 때의 미중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그 G2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차이나 머니가 미국으로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민주당 중심의 그 오바마 정부나 아니면 뭐 의회 사람들은 당시 미중 관계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인터디펜던트해지고 그 상호 경제적인 상호 우전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됐기 때문에 이제 미중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뭐 냉전 시대처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뭐 경쟁이나 아니면 컨플릭트로 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참 그 역사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곳으로 많이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바마 정부 2기 때 미국에서 셰일 가스 혁명이 터지면서 미국이 이제는 석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로 변화가 되게 됐고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적 상호 우전성을 과감하게 깨면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미중 경쟁을 소위 체제 경쟁으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도 이제 트럼프 인사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 트럼프가 만약 되면 미중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기를 트럼프는 상당히 트랜잭셔널한 사람이다. 거래에 기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안보적인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거래에서 미국이 좀 더 승리할 것인가, 미중 경쟁에서 얼마나 트레이드 서플러스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트럼프의 인트레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정부가 시작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자기 일기 정부 때 맺었던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정으로부터 대중 정책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동시에 코로나 이후에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당시 체제 경쟁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동시에 자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못하고 그래서 당시에 바이든과의 재선 경쟁에서 실패를 하고 재선에 실패했던 것을 모두 다 중국 탓으로 돌리기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코로나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중국을 중국 공산당이라고 부르고 이러면서 중국을 상당히 악마화했던 그러한 트럼프의 당시 기억, 메모리가 계속 남아 있다. 자기가 재선하지 못했던 것이 중국 탓이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적 관점의 대중국 정책과 함께 트럼프는 계속해서 중국을 체제가 다른 미국과 다른 체제를 가진 국가 악마화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다. 아마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일기 때보다 더 강하게 추진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에서 지금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 때문에 무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기 때보다 더 강한 트럼프가 더 돌아올 것이다. 지금 미국 내 정치권의 양상을 봐도 당시 트럼프가 대선에 나가서 그 러스트벨트의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 그래서 일기 정부를 시작하고 일기 내내 항상 미국 곳에는 반 트럼프 정도가 나왔었어요. 공화당 내에도 그랬고 트럼프 정부 내에도 그랬고 하지만 그때와 다른 지금은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주위에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화당 내에도 이미 트럼프는 주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기보다 2기는 트럼프는 자기가 더 확신을 가지고 국내 정치과 대외 정책을 더 빨리 추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2기 트럼프의 정책, 특히 대외 정책이나 또 대중국 정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더 효과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흉관계를 쭉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래 부조님께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되면 대외 정책이나 대중 정책에 있어서 서로 강화될 거고 빈손의 일기를 지점으로 다시 나보다 그 말씀대로 보니까 우리 기레노 교수께서는 바이든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언급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며. 네. 왜냐면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당내 경선이 진행이 물론 당내 경선이 완전히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여름에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그 내셔널 그 컨벤션을 해서 공식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표 주자가 그 나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각각 후보로 결정이 실질적으로 됐다고 봐야죠. 근데 당내 경선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다른 당내 후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후보에 대한 서포트 레이트가 정확하게 나왔다고는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두 후보 간의 그 격차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이제 6개의 그 스윙 스테이트란 말이죠. 스윙 스테이트가 이제 보통 이제 남부의 네바다, 아리조나, 조지아 아마 이 3개는 트럼프가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주로 격전지가 될 부분이 이제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요 3개 정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시간이지 않을까. 위스콘신이나 펜실베니아는 뭐 바이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미시간을 이기게 되면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미시간에서 동률을 이뤘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은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그 작년부터 소위 중국 경제 그 피크 차이나론 이게 나오면서 이게 같이 또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중국의 입장은 또 어떤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청셔허 지금 이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시고요. 아주 그 최근 미중 관계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그 식견과 이거를 발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청셔허 교수께 트럼프와 바이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당선이 되는 게 뭐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와 더불어서 특별하게 지금 중국 현재의 상황 특히 경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역시 한 10분 정도 정리해서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谢谢康教授，也感谢延世大学中国研究院的邀请您提了2个问题，我想谈一下自己的看法。第一个的话呢，就是关于中国峰值论、中国经济发展到顶论。我不是经济学家我实际上没有资格谈这个问题。这个27号，我们中国领导人习近平会见美国的商界以及学术与战略局的代表的时候，就讲到这个问题。他说了一句非常重要的话，也就是过去中国不会因为中国崩溃论而崩溃那么现在中国也不会因为中国到顶论而到顶。我个人认为这个中国的经济发展还没有到顶，主要有2个方面的事实。第一个的话呢，中国的经济还在发展，还在增长。2023年中国的经济 GDP 增长率的话是5.2%，这是非常不容易的。这个今年的这个经济增长率预计是大致5%，能不能实现的话呢？我们很难打包票，
100%能不能实现，但是的话，这是一个很有可能实现的一个目标，所以这是一个这个事实。第二个事实的话，中国的这个经济发展呢，增长率在主要的经济体当中，增速还是比较高的。去年5.2，今年5。那么去年美国是多少呢？美国是2.5，日本的话呢，大致是1.9%。所以现在说中国经济到顶啊，为时尚早。但我个人认为啊，我们中国已经告别了改革开放头40年高速增长的这么一个时期。头40年经济增长能够达到多少呢？达到将近10%。但是这么一个黄金时期已经过去了，所以中国的经济增速将进入一个相对温和的这么一个阶段。那主要有几个方面的原因。第一个方面的话呢，就是中国经济支柱，作为中国经济支柱的一个房地产业啊，现在倒入了一个下行通道。你们看到中国过去经济的发展呢，主要在得益于中国房地产的这个发展，因为房地产呢，它涵盖了不仅是建房子，而且围绕建房子，它有个上游一系列企业，下游一系列企业，所以我们的住房面积得到了极大的扩展，同时呢，中国的经济呢也得到了发展。但是现在这个房地产业出现了巨大困难，恒大完蛋了，万科的话也出现了一些问题，另一个的话，传统的中国汽车行业也到了一个下行通道。你们看到中国是告别了自行车时代，也告别了摩托车时代。进入了一个汽车时代。现在在中国的农村，你们都看到，大部分家庭都有汽车了。但是这个汽车制造了给中国经济的发展呢，创造了一个非常好的一个机会，因为你围绕着汽车制造，钢铁呀、轮胎橡胶等等电子都得到极大的发展，也出现了一些问题另外，我们中国与发达经济体的经贸有所下降，而且我个人认为，在短期内不会有显著的或者巨大的回升。另外，我们中国老百姓由于要买房子、买汽车，有些家庭透支比较厉害，所以国内的消费消费力量已经没有原先那么强了，所以出现这些问题会给中国经济的发展、未来发展增加不少的困难，所以中国的经济增速已经告别了一日千里飞速发展的这么一个时期，进入温和的一个增长时期。但是同时我们也看到一些亮点，亮点在哪儿呢？主要是在贸易方面，中国拓展了与非西方国家的这种贸易量。另一个方面，我们中国在电动汽车、光伏、电池等一些新的领域里边获得了增长的这个动力以这个新能源汽车为例，2023年我们中国的新能源汽车已经在世界占比世界总产量的60%，这是个非常大的一个数字。另外的话，中国政府已经意识到经济发展所面临的一系列问题和挑战，所以在强化方方面面的措施诸如已经大幅度的给房地产的政策松绑鼓励设备的更新换代，所以我们中国政府可能会举全社会的力量来摆脱目前的经济困难。所以中国经济到顶论呢，我个人认为还是为时尚早，为时尚早。另一个主持人也提到，特朗普和拜登谁能赢这是一个算命的问题，不敢说，一说的话怕打脸但是我比较赞同那个主持人的这个观点特朗普的胜率略微高一点，略微高一点。但是不管谁当选，有几个观察的话，我觉得是不会变的。第一，拜登也好，特朗普也好，他们对中国绝对不会友善。第二，无论他们谁当选，美国政府的对华政策不会发生显著的变化。
但是如果要进行我们说对比，从这个两个人里边要挑谁胜谁赢了，对中国略微好一点点呢？我个人认为恐怕是特朗普。原因很简单。中国有句话呀，叫江山易改，本性难移呀。特朗普的本性是什么呢？他是个商人总统。商人总统的话就喜欢做交易，在原则性方面呢略微差一点，所以他愿意做交易的话呢，中国或者美国就有可能提出一个建议，双方都能够接受。如果这个双方都能接受这个建议的话呢，双方就能达成一个 deal。如果能达成 deal， 那么中国和美国之间能够摆脱两个国家建交以来最糟糕的这个状态。糟糕到什么程度？两个国家现任的美国总统自两个国家建交以来第一次没有访问中国。我们中国国家主席虽然参加过 APEC 在美国召开的 APEC 会议，但是呢也没有对美国进行正式访问，这是建交以来第一次，不见面的，不谈了，两个国家贸易战从18年打到现在打了多少年？6年。我们讲历史的时候讲抗日战争是8年抗战，后来我们说14年抗战。如果用老的说法8年抗战，那么我们现在的话呢，都要追上8年抗战，6年了。然后今年的话不会有什么大的作为，因为美国总统大选。明年的话呢也不会有大的作为，因为美国总统刚当选，他要熟悉一下政策，熟悉一下环境。如果要改变的话呢，也是1年以后的事情了。所以中美之间的战略竞争激烈的战略竞争一定会持续8年时间。所以我认为这个特朗普上来也很重要的就是他可以做交易。可以做交易的意味着什么呢？中国和美国之间的关系可以改变，可以改变。否则的话而且这个特朗普还有一个特点呢，就是这个人的胆子比较大，他不是那种循规蹈矩的人，他要说变就变了。但是拜登执政呢，他要想变的话，他非常难变。所以如果从对华政策的伤害性的广度和深度，以及他们所采取的对华政策的措施与方法，以及可变的这个程度来看呢，我个人认为特朗普当选可能对中国略微有利一点。但是正如我前面所说的，这两个人無論誰當選不会对中国友好，政策不会有根本的变化。我就讲这么多吧。 네, 고맙습니다. 차이나 피크 차이나론에 대해서는 뭐 중국 학자들이 중국은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큰 범주에서 그 부분을 벗어나지 않으셨고요. 아마도 이제 새로운 분야들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배터리, 그다음 태양광 이런 데서는 중국이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미래 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고속성장 시대는 이미 전 세계도 인정하고 중국도 인정하듯이 다 끝난 거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제 중속성장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정셔허 교수께서는 안정성 성장기, 온화적 성장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은 성장을 유지하면서 간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고, 트럼프 바이든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는 문제같이 돼서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될 경우든 바이든이든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정책이 변하거나 우호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트럼프가 되면 그 비즈니스맨의 어떤 이 성향으로 인해서 조금 바꿔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그래도 트럼프가 되는 것이
여지가 조금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토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한 걸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는 연세대학교 박재적 교수께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미 관계는 어떻고 또 북미 관계는 어떨 거냐. 이게 답은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재적 교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거는 당연히 소위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걸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회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용선 이사장님, 김현철 원장님, 한석희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요.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지금 바이든이 일기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 바이든이 된 것보다는 된 거를 가정한 것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될 때를 가정해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도 아마 중국 측에서는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국 측 발제자들이 그 발제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됐을 때 그럼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안에서 한미 관계,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해서 말씀 주신 10분 안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트럼프가 유럽 국가들이 방위부를 안 내면 러시아가 유럽 국가를 침범했을 때 미국이 안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와 그 호주의 수상들 간의 관계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되면 또 오코스 같은 그런 협정도 파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가 돼도 미국의 그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제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사실상 인도태평양 전략이 트럼프 브랜드입니다. 오바마가 재균형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오바마의 재균형 정책을 개선할 것이냐 개선하지 않을 것이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7년에 그 트럼프가 아시아 국가를 방문했을 때 인도태평양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코드를 재점화시키면서 인도태평양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트럼프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제 외교부, 국방부에서 다 냈고요. 그 트럼프 시절 말기 때 보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그 높은 수준의 ISR 자산을 트럼프가 이제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이어오는 건데요. 그럼으로써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 때 재균형 전략을 거쳐서 트럼프 일기 때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미국의 인태 전략이 바이든이 이제 개성 발전시켰고 트럼프 2기가 이제 완성시켰다라는 프레임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정책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뭐 트럼프가 얘를 뭐 nothing but bind의 정신 속에서 파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국제관계를 접근하는 트럼프의 생각에서도 이제 그 미국이 의존하는 네트워크, 안보나 경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 또는 인태 지역을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거래 비용 쪽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2기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 지속이 된다면 그럼 과연 한미 동맹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본격적으로 포괄적 동맹이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1기 때 그 미국이 그 문재인 정부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유보적으로 나갔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 한국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 발간을 했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에서 이제 인도太平洋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한국이 이제 협조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이제 포괄적 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 동맹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적 그 이익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고받기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그 우리 기대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되면 당연히 이제 분담금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방위 그 호스테이션 서포트를 금액을 증액할 걸 요구할 것인데요. 그 비즈니스적 거래의 특성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주면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분담금 협상에 뭐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다면,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다면 한미동맹 관계에서 또 우리가 그 요구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도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한국의 뭐 재처리 시설, 핵 재처리 시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까지 미국에서 허용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주고받기식 딜이 된다면 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인태 지역에서 수용을 해주고, 한미 관계에서도 물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그 이익을 수용해 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그 향후 4년간은 아마 미국 국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던 미국 내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분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그 논쟁과 논란과 그 자원이 이제 논란 논쟁이 있고 자원이 투여되고 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만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그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트럼프 1기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상대적인 진보 정권이었고, 트럼프 2기는 아직 윤석열 정부가 3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 보였던 그거 같은 북미 관계의 어떤 그 드라마틱한 접근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건 다 2기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제 재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극적인 이벤트나 뭐 이런 보여주기식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은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짧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안보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11개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미 한국을 추월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기술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이제 미국 기업보다 이제 중국 기업에 더 그 협력할 공간이 넓어지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전략적 경쟁은 이미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에는 미국, 일본, 서구가 유럽이 들어가는 그 서구 네트워크죠. 그 경쟁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측에서 질문을 주셨던 그 한국과학기술부에서 나왔던 그 통계 자료에 보면, 그 과학기술 발전 순서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순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만이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금 유럽과 일본 간에도 플레이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 11개 과학 분야의 이제 대부분이 다 민관, 군용, 겸용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격차가 좁아진다고 하더라도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민간과 군사 영역이 교차되는 첨단과학 기술 영역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고,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 정부가 개입하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대 중국과의 대립이라는 이 구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 대립 전략적 대립 관계가 그 지금처럼 격화되지 않는 한, 다른 말로 다르게 보면 약화되지 않는 한, 그 아무리 중국의 어떤 기술적
그 발전이 이루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한국 기업, 민간 기업이 중국 민간 기업과 그 협력할 공간보다는 여전히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이나 또는 유럽 기업, 서구 기업 간의 그 연합을 통해서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중국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미국, 유럽 또 일본이 그 묶여지는 시장은 중국에 못지않은 또 거대한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2기로 넘어가니까 커다란 변화가 없을 거고,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큰 변화가 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한미 관계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잃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게 있을 거고 그런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북미 관계는 이들 두 사람이 둘 다 이제 누가 되더라도 이제 한 번 더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를 별로 시도하지 않을 거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고민이죠. 이게 북한 핵 문제나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다 국외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돼서 굉장히 곤란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회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기존의 입장에서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바이든은 계속해서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강조를 하니까 바이든이 되면 또 그거는 그 나름대로 트럼프는 또 트럼프 방식 나름대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발표 다 끝나고 나서 또 개별적인 걸 좀 질문을 하고요. 특별히 또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그 질의응답할 거를 궁금한 거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과학기술 그런데 여기에 안보라든지 전략과 관계되는 게 들어가면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협력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제약사안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 아닌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발표 마지막으로 베이징의 미국 연구센터 부주임으로 계시는 우리 진카이 박사님 모시고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이 미국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은 전혀 없지만 어느 게 중국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좀 전에 박재적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단순하게 미중 대결이 아니고 이미 미국이 짜놓은 판은 서방 세계 대 중국 이런 구도로 이걸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혼합형 구조적 갈등기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이게 단순하게 미중 대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미국이 이끄는 동맹과 그걸 기반으로 한 서구와 중국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중국의 생각과 입장은 어떤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우리 진카이 박사님께 역시 10분간 발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非常感谢这些的委员长地方上这场按熟悉员长非常这您彭上教授的朋友家的会议的是非常抱歉，因为把这听费不能感谢场通过这个线上的会议，OK， 再来，我想主持人提到两个例的是刚刚我和盖登。他们当事人因为包括那也会第二个就是帮美国帮忙包括中国这样的一种被分离状况下去理解。10分钟是这样简单的按照不过这一块比率这还有比2021我可以我想也不能保证哪一位候选人能够被安排，但是呢，不少分析人士也极力认为。跟这块也比如特朗普的是说协助增长，并且全面压制国家参选人的会议。
但是呢，在另外一方面，其实特朗普他也是有很多麻烦的官司。他现在我记得是一下重要的事情。那么是的，不过成为他近一点OMP的一些变数跟克里米多的，这也是有待观察。当然也有观点，就是说拜登他更有可能或是主要是基于如果去对一两年美国的经济去改善出一些繁荣的迹象，包括拜登他也提出就是创造很多这个月的基本。所以我想，不论哪一位当选，对中国有利还是不利的前提假设是中美关系保持极端稳定。但是呢，现在问题是中美关系已经处于历史上的一个可以说是最糟糕的时期。所以我当然不能期望哪一位当选或作为关系就能够出现瞬间的改善，或者说瞬间的更改，那都是不太可能的。但是呢，尽管如此，我个人的想法是呢，如果拜登当选，那么如果拜登当选，那么他至少可以有过去4年的这些政策所需的路径可循。比如说在对贸易问题上，可能继续沿用他现有的这些政策手段，包括对中国的这个投资的限制，包括针对中国高科技领域的这种定的击。同时呢，也是拜登就非常强调一点，就是不寻求动工能有的这种显著，而不是像特朗普过去这样按打不误。那么如果特朗普当选的话，可能会带来相对更多的一些变化，可能是正面的，也可能是这个 possibly 变成是 negative。比如说在贸易那么他在的继续这个后来的让大幅度增加对中国的这个关税。如果他当选，而且实现他的承诺的话，在贸易问题上对中国个人带来的冲击打击，那可能是立竿见影的负面效果。美国和盟友关系，那么在特朗普过去的很细当中的一些变化来看，这对中国来说是一种当然会缓解压力的一种变化呢。在这个开入问题。从特朗普个人的这个就对立场或者说他个人的风格上来看，他对LNP 其实不是特别关心。那么他上任之后，中美关系最重要的问题会产生一些新的变化和变数呢？在全球上，比如说看了太方气候政策等等，这些需要一起来合作的一些中国对比较积极的这种管理上的这些问题上。特朗普也就是共和党人在这个问题上是一定是比民主党人要少见一些的。所以当然还有另外一个比较关键的问题，就是说在中国的一个东北亚区域，特朗普他似乎并不像拜登那样有原则性。比如特朗普可以接受暂时的核冻结，而不是像拜登政府那样坚决坚持那种无核化。如果这样的话，如果特朗普当选，那么朝鲜半岛的问题朝核问题的解决，会不会带来一些新的关注点，或者说一些新的课题？我觉得这也是可以值得关注的。所以因此我觉得就是在中美关系已经是处于这种比较低迷的状态下，不论是谁当选，都不会瞬间或短时间内改变这个中美关系当前的困境。但是呢，如果说从这个过去的政策的延续性来说，拜登当选，我们可以在一定程度上看到未来就是有路径可循。那么特朗普当选，他可能会在这4年之后拜登4年之后带来更多的一些变数呢？究竟是怎样的变数？我觉得还是有待观察的。这是我对这个美国大选拜登和特朗普当选对中国哪一方稍微有点利我的一些个人的看法。第二一点呢，就是刚才主持人康教授也提到了，就是现在美国和西方是把中国和美西方世界对立起来看待、来评判的一个这种态势。
我是这样看的，我接到的问题正好有一个提到这样的问题，就是 Eckenberry 他用这个 Global West、Global East and Global South，他用这3个概念来划分当前的世界。从我个人的观点出发，我想Eckenberry 他这样划分新的3个世界的划分，就是美欧领导的 Global West。中国和俄罗斯领导的 Global East， 以及印度和巴西领导的 Global South。从粗浅的看，是对当前复杂国际形势，我觉得还是有一个新的有一些启示、一些分析和归纳的观点和方法。但是呢，我认为透过现象看本质吧。Global West 尚且说得过去，但是 Global East 和 Global South 那是有些牵强的，特别是中俄领导下的 Global East。虽然自2019年开始，中俄的这个双边关系被定义为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但是呢，不管中国和俄罗斯如何定义那么这种关系在西方或者说美国学者当中，它看起来就是攻守同盟，就是要携起手来建立一个对抗新的对抗美国和欧洲的这种新的国际体系。我想可能事实并不是这么简单。第一，如果把中俄、印度、巴西分开的话，那么金砖国家 BRICS， 那么如何解释金砖国家仍然在保持密切的交流、合作与对话？我看到的数据是，2023年8月份，除了巴西、俄罗斯、印度、中国和南非这些这几个国家之外，还有23个国家，这些国家基本上都是发展中国家或者是新兴的经济体，还有23个国家申请加入金砖国家。那如果说是把世界分为 Global West、Global East、Global South，那我想 BRICS 金砖国家合作机制就是一个很好的一个反例。那么这种合作机制存在，我想就说明不能简单的把这个世界分为这个3个体系。第二，尽管 Eckenberry 他强调，或者说包括西方的一些美国的一些学者也认为现在看到的这个3个世界的划分是 informal， 是不是正式的。但是不管怎么样，就是特别是现在这种地区局势，或者说国际冲突频发、中美关系交恶等等，美欧矛盾也凸显等等，这些情况下，那么这样的划分就其实很自然的能够让人联想到某种程度的这种意识形态的色彩。比如说美国和欧洲主导的这种民主的世界 Democratic World West， 和以中国、俄罗斯为代表的这种集权国家，所谓的集权国家相互竞争，希望能够得到更多的南方国家的这种支持。我觉得这好像是又有点这种冷战思维的色彩了。那么第3点呢，就是实际上 Eckenberry 他提出这个想法的这个结论部分，他这篇文章的结论部分，我觉得是最重要的。他讲的什么呢？他说美国及其盟友在这场角逐中、争斗中占据优势地位。我想这是他想表达的这个最重要的意思。无论他是怎么划分这个世界，3个世界也好，4个世界也好 ，it doesn't matter。所以我想他认为，无论中国、俄罗斯如何携起手来，共同争取其他南方国家的支持，不管怎么样，那么美国与欧洲，它始终是有着传统的优势。这就让我想起这个2008年的时候，我看到 Eckenberry 当时这篇文章是非常非常有名，他曾经撰写了这篇文章《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2008年，他在这篇文章当中就提出来，西方秩序有容纳崛起大国的非凡的能力。The Western order has a remarkable capacity
to accommodate rising powers。那么这句话我也引用到我当时的这个博士研究当中，他的观点非常具有代表性。因此，我觉得，虽然美国和欧洲紧密站在一起来面对中国，或者说把中国、俄罗斯排除在主流社会之外，这种想法或者说新的3个世界the Global West、Global East、Global South 这种划分，虽然并不是十分确切，但我认为真正重要的是 Eckenberry 以及美国或者说西方学者他所强调的是什么呢？就是在美国、欧洲主导国际体系受到冲击，受到中国也好，受到俄罗斯也好等等，他们认为受到这种各方面的冲击的情况下，那么作者包括欧美的一些主流观点始终相信美国和欧洲的这种传统优势，它仍然是难以被撼动的。所以我想，这其实是与2008年他的观点没有特别不一样的地方，我觉得是基本上是一脉相承的这种观点。那如果说我看问题当中还提到的是特朗普怎么去考虑这个问题，我想其实特朗普如果当选的话，他个人并不会对如何去团结欧洲，去把俄罗斯和中国完全排除在这个西方主流世界之外，我觉得他对 Eckenberry 或者说对其他学者提出的这个提议可能不会特别感兴趣，因为从他本人在任时的这个政策措施来看，特朗普本人对美国与传统盟友的这种紧密关系，对国际多边主义以及全球议题等等，他都不是十分关心。他甚至是会有一些抵触的这种相反的一些政策措施。所以简单的说的话，如果说特朗普当选的话，那较大可能的话，他可能也就是说重新举起美国优先的大旗，那他所有的政策也好，对中国的政策、对俄罗斯的政策、对其他甚至对美国核心盟友的政策也好，都要归在这个美国优先大旗之下，需要这样来去行使来判断。我想我先讲到这儿，谢谢。 진카이 박사님도 누가 되든 간에 중국에 대해서 순간적인 어떤 정책 변화나 미국의 이런 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트럼프가 됐을 때는 뭐 많이 바뀔 수 있는데 그 불확실성 요소가 상당히 크다, 바이든보다는. 제가 이제 우리 정샤 교수하고 진카이 교수님 말을 들어보면 정 교수님은 그래도 트럼프가 공간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진카이 박사께서는 공간은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나쁘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관해서 저희가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청중 여러분께도 그 질문을 받았고 그게 저한테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분배를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현우 교수님께 이거는 이제 중국 학자분들도 여쭤보시기도 한 건데요.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회의하고 나서 한미일 3국 회의를 했는데 한미 관계, 뭐 미일 관계, 한일 관계 이렇게 놓고 보면 한미일 중에서 한국이 제일 고리가 약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 관계가 더 강화되고 그러려면 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 한미일 3국 내에서 이게 좀 틀이 좀 더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걸 좀 이렇게 바꿀 방법 같은 거나 그렇게 하는 어떤 형태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의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저는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이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한일 관계에서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 그쪽에 방점을 찍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지난 정부에 난 이후로 한일 관계가 상당한 고착 상태에 이르렀고,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인 결단이 지금 한일 관계 회복과 한미일 삼국 협력으로 이끌어졌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가기 위한 모멘텀은 한국 정부가 만들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국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러한 한미일 협력이 그 한국의 소위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 그 중추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안 좋았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외교적인 비중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 혼자 또는 한미 동맹으로만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결국은 한미일 협력과 정상회의가 한국을 좀 더 글로벌 중추국가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베이시스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최근에 그 일본과 미국 간의 어떤 군사 지휘 체계가 다시 재편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은 일본을 지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인텐션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미일 동맹을 보면 그 여전히 그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고 자위대를 가지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전수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작년에 그 안보 문서 개정을 하고 반격 능력 개념을 도입을 했지만 이러한 반격 능력 개념이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전수방위용이라는 거. 그래서 과연 그 지역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주일 미군이 거기에 가담을 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본 측은 아주 패시브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한미동맹, 즉 상호방위 조약인 한미동맹과의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미일 동맹은 지역 동맹으로서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주요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상호 방위 조약, 즉 퍼시픽 에어리아에서 한미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제3자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다른 한쪽이 그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상호 방위 조약 차원에서 본다면 미일 동맹보다 한미 동맹이 더 한층 진화된 동맹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소위 그 핵 협의 그룹 아마 그 두 번째 세션에서 나올 걸로 보이는데 핵 협의 그룹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상당히 협의가 진전이 되고 있다, 구체화되고 있고 올해 여름에 그 한미 연합훈련에서 핵협의 그룹에서 나온 소위 그 핵 운영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군사 협력에 군사 훈련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더 한층 진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북중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뭐 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 한반도 특히 남한, 한국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북한, 북핵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저희가 뭐 트럼프 당선이나 뭐 바이든 재선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돌다 보면 결국 이렇게 오늘 모여서 한중 관계 얘기하는데도 결국은 이 북핵 문제가 또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한미 동맹의 강화라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관계 강화가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이거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두째 세션에서 또 이루어질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중 질문이 하나 왔는데 청셔 교수께 특별히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 때까지는 좀 조용히 갈 수 있죠. 미중 관계가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럼 이제 누가 당선이 되든지 끝나고 나면 소위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한반도 문제라든가 양안 관계, 남중국 해 문제, 동중국 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지점들이 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 주석과 바이든은 회담에서 뭐 충돌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보자라고 이제 큰 틀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이 문제를 연구하시는 전문 학자로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谢谢这位提问题的这个朋友吧。这个问题还是挺大的，挺难的啊。任何一个问题拿出来的话，我们又可以搞一个 seminar 啊，朝核问题啊，我们谈了这么多年啊，谈到我都快退休了还没有解决。那个南海问题，你们看看，最近围绕着这个中国和菲律宾在仁爱礁、黄岩岛以及铁线礁等等双方也是搞得不亦乐乎。还有台湾，台湾的话大家都知道现在台海局势的话还是蛮紧张的蛮紧张的，所以任何一个提了出来都可能发生牵一发而动全身的这么一个效果，也就是会使我们整个东北亚乃至全球的这个局势发生重大的这个变化但我个人认为，中国和美国呀，作为世界上的大国，而且是东亚地区的 stakeholder，利益攸关者呀，是担有责任的。第一个的话呢，两个国家在这个问题上关于这些热点问题的这个起源呢，它发生矛盾的这个根本点的根本原因是什么呢？双方没有达成共识了，所以需要双方坐下来谈。但是目前为止我们看到双方在这3个热点问题上都还没有建立一个让我们看得见摸得着的这么一个机制。所以当务之急中美之间呢要建立或者恢复原有的机制。如果原有的机制不灵的话了，那么我们就要建立一个新的机制。所以这是整个中国和美国现在共同探索的，就是两个国家相处之道，其中的相处之道的一部分，对话机制。第二个的话呢，这所有的问题不仅涉及到中国和美国，而且涉及到第3国，甚至第4国。所以中国和美国这2个大国的话不能够这个我行我素，还要跟利益的当官的第3国、第4国要进行磋商，要建立一个多边的这种磋商机制。所以这是一个目前来说也是当务之急。但是现在我们能做什么呢？这个建立机制很难。现在我们能做什么呢？第一个的话呢，我觉得双方一定要保持克制，不要采取单边行动。第二个的话呢，一定要与其他的当官优势方保持经常的深度的这种接触，尽可能的不要采取我们说抱团这个建立阵营的这种方式来进行遏制进行什么的。所以我觉得呀，针对这3个问题是目前没有灵丹妙药，没有灵丹妙药。但是所能做的就是：第一，保持克制；第二，建立机制，大家谈；第3个，不仅是2个国家谈，利益攸关的第3方、第4方也一块谈。就讲这个。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소통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고 좀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일방적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진영화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것이 시작이라는 그런 미중 간의 갈등 관리의 어떤 틀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제 북핵 문제나 특히 이런 2번째, 3번째 세션에서도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중국의 한 전문가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박재적 교수님께는 청중 사이트에서 올라온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군사 안보를 하시니까 이 뭐 우리가 세력전이 이론, 모간스키 이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투키티데스 함정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미중 간에 막 이러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뭐 미국 편, 중국 편이 아니고 한국이 뭘 해야 될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질문을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투키디데스 트랩이나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포지션은 특히 뭐 현 정부의 포지션은 우리가 그 전략적 모성의 전략적 명확성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현 정부의 그 포지션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이 그 전략 미국과 중국 간의 갭이 그 위협을 부를 정도로 그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포지션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방향이 아닐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뭐 미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그 협력과 기여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가 공고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그 우리의 국익에 맞지 않을까. 즉 세력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나아가는 측면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꼭 중국을 배척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우리가 위상 권력을 확보를 하면 우리가 중국과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없이 우리가 중국하고 협력을 하면 뭐 우리가 뭐 결국에는 중국의 세력권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오해, 인식, 오해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주도 네트워크에 우리의 위상을 어느 정도 확실히 하면 그런 오해에 그 빠지는 거 없이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중국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미 동맹 구조와 한중 협력 구조에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그거를 전제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똑같이 그런 걸 강조할 수 있는 만큼 올려놓으면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진카이 박사님께는 제가 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삼아서. 여기 네. 알켄베리가 그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사우스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네. 뭐 약간 이전의 방식이고 냉전적 사고도 들어있다 그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작년부터 특히 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물론 규범체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그 전국인민대표대회 왕이 외교부장 정치국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올해 중국 외교 방침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 박사님은 이게 그렇게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고 이 별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중국은 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한 건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가 120여 개 국가를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왕이 부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 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好的，非常感谢您的提问。我是这样理解的，其实就是南方在中国这个外交活动当中是一个非常重要的一个概念，这是我们延续很长时间的。但是 Eckenberry 他提出这个 Global East、Global West、Global South，我个人的理解好像是我们所提到的这个Global South，就是以前南方世界是不太一样的。因为从他的这个划分来看，非常明显，他是把美国、欧洲领导下的
这个世界 ，the world system 叫做 Global West，中国、俄罗斯领导下的所谓主导下的叫做 Global East，然后其他特别是印度和巴西。那么在他文章当中，他提出这个观点：印度、巴西领导下的 Global South。所以从这个概念划分上，我个人并不是十分赞同。那么为什么要把中国和印度、巴西等等，特别是金砖国家分开，而特别把中国、俄罗斯绑定在一块儿，设定一个 Global East？这样的划分的话，似乎就是要把这个中国、俄罗斯和印度、巴西以前的这个南方国家剥离开来。我是不是特别赞同这样一个观点？如果把中国和南方国家这些所谓的这种发展中国家，或者说新兴经济体也好，把中国或者俄罗斯剥离开来，这实际上是怎么说呢？并不是一个非常非常一个客观或者说合理的一个描述，我是这样理解的。那么我所看到的一个非常我认为比较有利的一个反证就是 BRICS。BRICS 当中这个国家的活动交流合作是非常非常密切的。我刚才也提到了，到2023年8月份有23个国家，而且这个数量还在不断的增加。这些国家当中，除了中国、俄罗斯，当然有印度、巴西，当然还有其他的南美国家、中东国家等等，有非常多的国家。这些国家大范围内它都是南方国家，所以从这个大范围的概念当中，把中国、俄罗斯剥离开来，把印度、巴西单独列为一个 Global South 的 leader， 用他们这种划分的方法来看的话，我觉得并不是特别客观的描述现在的这种情况。那我是这样个人理解的，谢谢。 감사합니다. 아이캔베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묶어서 글로벌 이스트라고 한 거가 이제 상당한 냉전주의적 사고로 그런 거고, 요거하고 지금 요새 얘기하는 글로벌 사우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대선을 내세우면서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세계적 국가 두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국제 정세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본 거고요. 이제 좀 그 강론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가 전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단독으로 놓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님, 청샤허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님, 그리고 박재적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 징카이 베이징 미국 연구센터 부주임님, 여러분께서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